안녕하세요. 정교수의 미조알 고조알 강의 시간입니다. 생명과학 2 단원 1 생명과학의 역사.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전자 재조합 기술 다음에 아주 또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됐는데 PCR이라고 그러죠. DNA 증폭 기술. 우리 그 코로나 만연했을 때 PCR 검사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그 PCR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간 유전체 사업, 휴먼 제놈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게놈이라고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지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좀 발음이 그렇죠. 어쨌든 휴먼 제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어요.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1973년도에 코엔과 보이어가 제한이라는 것은 뭘 이제 출입을 제한한다 뭐 이럴 때 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는 일은 뭐냐면 DNA를 절단하는 효소였죠. 어떤 특정 구역에 염기 서열을 딱 인식해갖고 여기를 딱 잘라. 또 어떤 염기 서열이 있으면 여기를 딱 잘라.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되고 사용되는 제한 효소 종류가 한 20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어떤 서열을 인식해서 잘라주느냐에서 가위가 쉽게 얘기하면 여러 종류의 가위가 있다는 거죠. 당시에는 몇 가지 없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DNA 자른 다음에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주는 효소, DNA 연결 효소, 영어로는 라이게이스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효소를 적절히 잘 이용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DNA를 잘라가지고 이쪽 DNA에다가 집어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부위는 잘라서 버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우리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게 된 거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인 줄 알았는데 인간이 세포에서 DNA를 끄집어내가지고 가위 자르듯이 효소로 자르고 다른 외부에 전혀 듣보잡 유전자, 뭐 예를 들어서 세균의 유전자에다가 인간의 인슐린 유전자를 갖다 집어넣어서 다시 세균 몸속에다 집어넣어줘서 세균이 뭣도 모르고 인슐린을 생산하게끔 하는 그런 기술, 요거를 이제 처음으로 하기 시작한 때가 1973년도. 그래서 진정한 유전공학의 시대가 열린 거죠. 유전자 재조합 기술. 그 다음에 이제 1983년이에요. 83년이니까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갈 때가 85년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전에 이제 이 기술이 개발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술이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어떤 영화가 나왔냐 하면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주라기 공원 여러분들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옛날에 공룡이 살았을 때 공룡이 피를 빨아먹던 모기가 뭐 이제 송진 이렇게 지나가다 꽉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호박이 된 거예요. 호박. 우리 보석 중에 호박이라고 있잖아요. 송진이 굳어가지고 호박이 됐는데 그걸 이제 최근에 과학자가 그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 안에 피에서 뭐 공룡의 유전자를 끄집어내서 이거를 뭐 도룡뇽에 뭐 심어가지고 다시 공룡을 재현해가지고 그걸 공원으로 만든 거예요. 이제 주라기 공원 해가지고 영화가 나왔죠. 그거 바로 그거 보통 모기 다리에 피를 빼먹냐, 뭐 조족지혈 모기 피를 빼먹지, 뭐 이럴 때 이제 쓰는 그 용어 있잖아요. 실제로 그게 가상 현실이지만 영화로도 나왔다. 그게 이제 가능했던 게 바로 뭐냐, DNA라는 걸 추출을 했는데 워낙 양이 적어, 뭐 몇 나노그램 수준이야. 근데 요거를 우리가 조작하기 쉽게 몇 밀리그램 정도로 양을 확 증폭할 수 있게끔 아주 뭐 분자 몇 개밖에 안 되는 DNA를 마이크로그램 혹은 밀리그램 수준으로 그 양을 확 늘려 줄 수 있는 그런 기술. 이거는 이제 DNA 증폭 기술.
폴리머레이즈라는 것은 중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중합 효소, 체인, 연쇄적인 반응에서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 줄여서 이제 PCR이라고 그랬죠. 이 PCR이 개발되기 전에 제가 실험실에서, 미국의 실험실에서 했던 방식은 뭐냐면, 아까 그 유전자 재조합 기술 있잖아요. 대장균 몸속에 집어넣어서 발현하게끔 했다. 유전자를 증폭시켰어요. 그 방법을 써서 어떻게 하냐? 어떤 특정 유전자를 내가 얼마 안 돼, 양이 너무 적은 거야. 그래서 이걸 조작하고 이걸 바꿔보기도 하고 이걸 하고 싶은데 양이 얼마 안 된다. 그러면은 이 PCR 개발되기 전에는 일단 대장균 몸속에서 플라스미드라는 것을 끄집어내요. 끄집어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제한 효소, DNA 절단 효소를 처리를 해. 그러면 딱 잘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딱 잘라져. 그러면 내가 양이 적어가지고 실험하기가 참 곤란했던 그 유전자, 요걸 이제 섞어줘. 그러면 이 유전자를 빨갛게 표현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섞어줘.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라이게이스를 넣어주는 거죠. 우리 여기 자를 때는 DNA 절단 효소로 잘랐고 이렇게 잘랐어요. 그 다음에 잘라진데 이제 여기다가 라이게이스, DNA 연결 효소를 넣어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 개 플러스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이제 빨간 것이 쏙 들어가겠죠. 그러면 요거를 다시 이제 대장균 몸속에다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럼 요거를 이제 배양을 해. 그러면 이제 이 대장균이 계속 똑같이 분열할 거 아니에요. 이의 n승으로. 그러면 대장균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대장균, 저기도 대장균 숫자가 엄청 많아질 거야. 이렇게 엄청 많아질 거야. 그럼 요 몸속에 다 세포 분열하면서 다 이렇게 복제가 됐겠죠. 그러면 요 안에 플라스미도 다 복제가 됐어요. 요 안에 넣어진, 내가 밖에서 넣어놓은 요 외래 유전자, 요것도 다 복제가 돼서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요런 다음에 이렇게 키워 하루 종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유전자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양이 훨씬 많아졌죠. 우리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이렇게 돼 있을 거라. 그 다음엔 또 잘라. 제한 효소로 어디를, 우리 처음에 집어넣었던 그 자리를 이걸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그러면 뭐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랑 플러스 다시 요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요걸 이제 정제하는 거죠. 요거. 이런 식으로 대장균 몸체가 증폭을 해줬어. 그러니까 요 실험을 하려면 과정이 복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플라스미드 꺼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제한효소로 잘랐어요. 그 다음 외래 유전자도 잘라가지고 요 크기로 만들었어요. 서로 섞어줬어요. 그 다음에 서로 연결해줬어요. 요거를 연결된 것을 다시 대장균 몸속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 대장균을 키웠어요. 그 다음에 키운 다음에 다시 플라스미드,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낸 다음에 다시 제한효소로 잘랐어요. 그 다음에 자르고 난 다음에 서로 분리하고 요것만 정제했어요. 이렇게 하려면은요, 거의 3일을 실험을 해요. 죽어라 하고. 제가 박사학위 할 때는 그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983년도 멀리스가 이 기술을 이제 다 퍼뜨리기 시작하고 실험실에서 PCR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쓰던 대장균을 이용한 DNA 증폭 기술은 싹 없어지고 요 PCR 방법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요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 방법은 뭐냐? 이것도 설명하려면 또 한참 걸려요. 그렇지만 이건 아주 짧은 시간에 자기가 이제 증폭하려는 그 유전자를 갖다가 열 처리를 해. 그러면 여기 싹 벌어져. 수소결합했던 쌍방 나선이 풀어져.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 프라이머라는 것을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면 이놈이 이제 여기다 중합효소 넣어주고 그러면 요거 복제.
그 다음에 이걸 또 열처리를 해서 또 풀어줘. 그럼 또 중합효소가 또 작용해갖고 또 가닥을 또 만들어. 뭐 이거를 한 15번에서 한 30번 정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 가닥이 복제되고 하는데, 요 실험, 증폭 기술의 장점은 뭐냐? 대장균 몸체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폴리머레이스 중합효소만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관 내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험관 내. 그럼 시간은 얼마나 세이브 되냐? 보통 아까 대장균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유전자를 증폭하려면 한 최소 3일은 걸린다고 그랬는데, 요 DNA 증폭 기술을 하면은 한 몇 시간? 아니면 더 짧게 몇십 분이면 끝나. 그래서 분자 몇 개, DNA 쪼가리 몇 개 정도인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검출하기 쉽게 될 정도면 한 마이크로그램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요 정도 얻으려면은 한 몇십 분만 하면은 금방.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몇 분씩 이렇게 열 처리하고 다시 중합하고 열 처리하고 중합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충분하게 어떤 실험을 할 정도의 양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몇 시간이면 끝나. 그러니까 얼마나 간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방식으로 자, 필요한 만큼의 DNA를 증폭해서 양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요 PCR 기법을 이용하면 아주 미량으로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강간을 당했네. 근데 여자의 질 속에서 남자의 정자가 발견이 됐네. 몇 마리 없어? 그러면 정자에서 DNA를 뽑아내. 아주 양이 뭐 진짜 얼마 안 돼. 요거를 DNA 증폭 기술, 즉 PCR로 확 넓힌 다음에 그걸 잘라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게 범인과고 똑같은 DNA네? 아니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요번에 PCR 하듯이, 요거 코 안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바이러스 하면은 거기서 RNA 뽑아가지고,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RNA니까 RNA 뽑아가지고 또 증폭을 할 수 있어. 그럼 했더니 증폭됐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의 패턴이 나오네. 그러면 당신은 걸렸어? 안 걸렸어? 이거 금방 나온다. 그렇게 돈도 비싸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요 폴리머레이스를 만들어내는 회사도 부자가 냈고, 그 다음에 요 증폭하는데 필요한 열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는 그 증폭기도 만들어내는 회사도 부자가 됐고, 그래서 거의 모든 분자생물을 하는 실험실에서는 요 PCR을 할 수 있는 기자재가 다 있고 시약도 거의 다 갖고 있을 정도로 많이 쓰는 기술이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음에 2003년도에는 드디어 그 전부터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요거 이제 염기 서열을 다 밝히기 시작한 거예요. 꽤 오랫동안 이제 일을 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염색체가 22개의 쌍으로 되어 있어요. 44개에다가 성염색체 X 하나, 그 다음에 Y 하나 해서 토탈 46개. 체세포 내에는 46개의 염색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22개의 상 염색체라고, 요거 쌍으로 있고, 여자면 XX, 남자면 XY. 그래서 토탈해서 46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어쨌든 요 22개의 상 염색체, 염기 서열 다 밝히고 XY 염색체에 들어있는 그 염기 정보 다 밝힌 때가 언제냐? 2003년도예요. 그래서 이제 빌 클린턴이 사람의 크로모솜, 염색체 내에 있는 염기 서열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다 발표를 해버렸죠. 발표. 자기네들만 이렇게 꽁하니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대학에서, 여러 연구소에서 이렇게 이제 염색체마다 분배를 해가지고 너는 요거 하세요 해서 이제 요 정보를 다 모아서 발표를 한 때가 2003년도.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 염색체에 들어있는 염기 서열 정보를 다 이용을 해서 누구라도 분자생물학에 응용을 할 수가 있게 됐죠. 요거 이제 요 과정을 휴먼 제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돈 억수로 들어갔어요, 미국에서. 그러면서 이제 발달된 게 뭐냐면, 이 DNA 염기 서열을 밝히는데 시간이 워낙 걸리니까 이걸 아주 간단하고 자동으로 하는 기계를 또 만들어냈죠. 그래서
굉장히 옛날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요 염기 서열 밝힐 때는 시간 많이 걸렸어요. 전기 염동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붙이고 이제 하는 방법인데, 그래가지고 엑스레이 필름에다 또 해가지고 AGCT 서열 막 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의 자동화가 됐죠. 그래서 돈만 주면 거기에다가 이제 DNA 뭐 염기 서열 좀 부탁합니다. 요 분석 좀 해주세요. 그러면 며칠 만에 딱 하는 이메일로 날라 들어오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지금 유전학과 분자생물학에서 시기별로 쭉 나와 있는데, 맨델의 완두콩 연구 교배 실험을 했다. 그 다음에 게로드라는 사람이 효소와 유전 연구를 했다. 1900년대 초반에. 그 다음에 이 모간이 초파리 가지고 염색체 지도를 만들었다. 유전자 지도. 이게 이제 1926년인가 발표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에이버리 메카티 맥레우드가 DNA가 유전 물질임을 증명을 했죠. 효소 가지고 효소로 분해시켜 봤더니 단백질 분해에도 끄떡없이 형질을 변환할 수 있고, 지방 분해 요소도 끄떡없이 형질을 바꿀 수 있었고, DNA를 분해하는 효소를 딱 넣었더니 형질을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더라. 따라서 DNA가 유전 물질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952년인가요? 헐시 체이스가 박테리아 페이지 가지고 또 증명을 더 했고, 그 다음에 왓슨 크릭이 1953년도에 이걸 이제 하기 시작해가지고 1957년도에 노벨상 받았고, 여기 책에서는 왓슨 크릭만 나왔는데 실은 윌킨슨이라는 분하고 세 사람이 노벨상을 57년도에 받았어요. 그 다음에 60년대 초반 중반쯤에 니렌베그, 뭐 오초아, 뭐 마테이 요 세 사람이 이 암호를 풀기 시작해서, 그래서 RNA의 유전자 그 염기가 뭐 UUU면 페닐알라닌이나 아미노산을 끌고 오고, 뭐 GGG면 무슨 아미노산 끌고 오고, GGC는 뭘 끌고 오고, 이런 식으로 암호표를 풀었다. 그 다음에 염기서열 분석법을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03년도에 이 사람 유전체 사업이 종결돼서 빌 클린턴이라는 대통령이 이 휴먼 제놈 프로젝트의 성과를 온 세계에 알리고, 이 정보는 모든 과학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풀어놨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염기서열 분석법 요거는 80년대 초반에 이제 밝혀졌는데, 요새는 이제 기계 자동화가 됐다. 자동화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DNA 재조합 기술도 요 1980년대 70년대 후반에서부터 80년대 이때 아주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도 많이 쓰고 있어요. DNA를 절단해가지고 요걸 꼈다 붙였다 뭐 빼냈다 뭐 이런 조작을 지금도 하고 있죠. 그때가 이제 유전공학의 꽃이 피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전학과 분자생물학은 잠시 접어두고 생물의 분화, 분류, 그 다음에 진화, 어떻게 진화를 알아냈느냐, 생물이 꾸준히 변하고 있음을 이제 밝힌 거예요. 누가? 찰스 다윈이. 그런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의 연구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어서 이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나, 지금 생물학자들은 주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발견을 하고 있나, 실험을 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한번 풀어나갈까 합니다. 감사합니다.